아니 이 얘기도 좀 오늘 해봐야 되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가 오늘 오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언론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했던 건 전주 손모 씨의 처분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인정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고 그 판결 취지의 내용을 요약된 것들을 보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을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대 조정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가 조작 범죄는요, 자본시장을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대 범죄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나오는. 그래서 중대 범죄이고 이 주가 조작이라는 건 팀플레이로 이루어지거든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조작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실행하는 선수들이 있고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또 쩐주들이 뒤에서 대주고 이러면서 네. 이제 약간 공범 형태로 범죄가 저질러지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지금 한 복판에 서 있는데 이 덮어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재판받아서 일부 유죄가 나온 그 손모 씨, 이분 쩐주로 네. 좀 주장되고 있는데 이분과 김건희 씨는 엄청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의 차이가 있다. 뭐냐면 이분은 그냥 돈만 지금 됐다라는 주장에서 재판받아도 지금 2심에서 방조범으로 오늘 인정이 된 건데 네. 김건희 씨는 어떤 위치냐? 일단 이 주가 주조작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하고 20년 지기. 네. 거기에 되게 내부자 정보를 많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거기다 통정매매라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때 김건희 씨가 전화로 뭐 파세요. 이런 조항들, 이런 근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지금 현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과거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도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씨는 어떤 쩐주,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공동 실행, 공모라고 하는 이 공동정범의 지위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뇌물을 뇌물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왜? 김건희가 받았기 때문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을 조작으로 못 부르잖아요. 김건희가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이라고를 못 부르잖아요. 김건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맞는 키가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또 붙어버리면 수사기관이 깨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검찰이 이 사건을 들고만 있고 아무 처분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너무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기 손으로 주인 검사가 신인규 검사 이름 쓰고 무혐의 내줬다가는 정권 바뀌고선 이분부터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면서 폭탄 돌리기만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손모 씨에 대해서 이제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씨 이 사건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만약에 검찰이 계속 부담스럽다, 우리 처리 못하겠다, 그러면 특검이 도입돼야 될 필요성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반드시 김건희 일괄 종합특검을 통해서 저는 법의 원칙을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략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네. 주가 조작 초기 시기부터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1심 그 재판문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자면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제 매운맛이면 이 손모 씨의 경우에는 그냥 순한 맛 정도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담 정도가 다른 거죠. 네. 재판문에 나와 있는 것만 확인을 해보더라도 일단 재판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전체 통정거래 102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시기가 1차, 2차 나뉘어 있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 1차와 2차 작전에 모두 활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은순 씨 계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속적으로 방조 혐의 판단을 받기 이전부터 91개의 계좌, 그러니까 91명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무튼 이 쩐주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여사님은 순한 맛이다,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재판 결과만으로도 김건희 여사가 충분히 매운맛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나오는 속보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형량을 좀 체크해봤거든요. 네. 지금 손모 형량 씨에 계산을 좀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법정형이 얼마 나왔는지를 확인해봤는데. 구형과 이제 선고요. 근데 1심에서는 보니까 이제 무죄셨던 거고요. 네.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러니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고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 결과가 아무래도 향후에 검찰 수사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감히 좀 해보게 되고요. 이
이쯤에서 우리 곽수환 씨도 우리 최경영 TV 나가서 네. 이 부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장학생입니다, 전문가로서 장학생. 의견 좀 내보세요 좀 이게. 최경영 아카데미 일기 장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잘 들어 많이 한번 합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근데 예. 최경영 TV를 다녀오면은 남는 게 분노밖에 없어요. 잘 들어. 재판부 잘 들어. 재판부 잘 들어. 아니 재판부 아니야 지금 재판부. 앞에다가 재판부 잘했어 말고. 이번에는. 앞에다가 주체를 꼭 붙여야 되잖아요. 네. 떨고 있을 너 잘 들어. 아 지금도 이름 석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 네. 씨 앞에만 가면 이게 지금 모두 수사기관과 재판 기능이 좀 마비됐던 네. 이게 이제 이번에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 좀 물꼬가 트인 거 아니냐. 이제는 법과 원칙대로 돌아가자. 아주 심플한 겁니다. 아니 그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도 됩니다. 왜 못합니까? 여사님 잘 들어요. 그렇죠. 듣고 예의 바르게 나야 됩니다. 듣고 저희 계시죠? 방송이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품격 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게 혹여나 이 손모 씨가 또 무죄 나와서 이거 완벽하게 이제 탁탁탁 털어주기 시스템으로 그렇지. 갈까 했는데 그래도 이건 천만 다행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말 그대로 주가 조작 관련된 방조 혐의뿐만이 아니고 명품백 사건도 최초의 진로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제 불기소를 처분하겠다고 했고 수심위가 소집돼 열렸는데 거기서도 권고를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불기소 권고.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이의 제기를 하면서 본인의 수심위가 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인 다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처분 결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과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네. 우리가 법이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수변에다가 갈 것자를 이렇게 쓰는데 물이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김건희라는 이 뚝을 만나니까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자꾸 이게 고여요.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썩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김건희 앞에서는 모든 범죄 혐의들이 다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봐주기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부당하게 적용해 오다 보니까 아니 그 명품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몰래카메라로 찍었던 녹음기로 녹음을 했던 그건 그거대로 위법성이 있으면 따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받는 장면이 나왔다. 그럼 수사기관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인지한 거죠. 그렇죠. 인지했으면 네. 인지한 대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우리 검찰은 아니 뭐 우리 검찰은 아니지만 예, 이 예, 검찰놈들은 예, 예. 그러는 거예요. 아 청탁금지법밖에 우린 모릅니다. 여기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네요. 어떻게든 김건희 맞춤형으로 법률 해석을 자꾸 이렇게 아웃소싱 해주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도입이 되면요. 우리 형법에 뇌물죄 있죠. 특가법이라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알선수재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도 있고요. 이걸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이거 봐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특가법 15조에는 특수직무유기라는 죄도 나옵니다. 이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법에 나오는 특가법에 나오는 범죄를 인지하고 봐주면 직무유기를 하면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덮어주겠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발본 세권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검찰, 경찰 덮어준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에 부역하고 아부한 사람들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아까 법 왜곡죄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사법 왜곡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특수직무유기를 가지고라도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가지는 지위의 엄중함 그 책임감 그걸 국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기들이 승진하는 욕구로 이걸 썼다라면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전 특검에다가 이 부분까지도 수사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촉구합니다. 군 판사와 군 검사를 늘 혼내키시는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계시듯이 지금 이제 우리 서초동에 있는 검사들한테 들으라고 신인규 변호사가 아 검사들 서초동 잘 들어. 특수! 잘 들어. 나 성격 있어. 잘 들어. 성격 있다. 잘 들어. 최경영 TV 가서 안 어울리죠. 그래서 그 특수 여기서 직무 소프트하게 특수 직무 유기를 반복하셨으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중앙지검장일 거고요. 중앙지검의 이름은 이창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제 외쳐야 됩니다. 약자로 이특이라고 이창수 특수직무유기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최혜병 사건 처리 과정과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 처리 과정이 그 상사성 있는 부분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때 그 최혜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라든가 처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을 좀 해주셨잖아요. 당시 청문회에서 전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네.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수심이 성명 공개
비공개하겠다. 그래서 관련 대법원 판결 위반이다. 그래서 제가 고발한 적이 있죠. 그게 실제로 판례는 좀 어떻습니까? 그 성명 공개에 관련된 대원칙이 되는 판결이 바로 93-1428이라는 대법원 판결인데 네. 그 취지가 뭐냐면 기피 신청권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기피 신청권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하려면 전제로 위원회 명단을 알아야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공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 전 사단장 경찰 수심위에 봤더니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13조 2항에 기피 신청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 판례도 있었고요. 네. 이 사건에서도 김건희 여사 군 검찰 수심위 근거 규정이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인데 거기 11조에 기피 신청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에도 바로 그 기피 신청권에 관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2022 구합 네. 77682. 와, 네, 그 대단하시네, 판결에 진짜. 보면 네. 성명 부분은 수심위의 성명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수여가지고 서울행정법원은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판례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건인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위원 개인이 내렸는지도 밝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심의 의견서도 바로 그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16조에 보면 작성 의무가 있고 네. 그리고 인천지검에서 인천지법에서 지법에서 2016 구합 12201 어떻게 외우시나 모르겠어요. 판결에 따르면 그 수심위의 의견 부분은 네.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따라서 지금은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네. 저번에 그 출근길에 나하고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절차와 과정을 모두 없애야 한다면 법치주의에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러면서 절차와 과정의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면 네. 여기에 직접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최 목사께서 네. 수심이 명단 공개를 하고 수심이 심의 의견서 공개를 한다면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부연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 그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심이 관련된 것도 문제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법 적용 조항에 문제 있어가지고도 진짜 쟁점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본래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네. 공무원의 청렴성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금품을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줍니다. 이걸로 어떻게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게 신고 의무라는 겁니다. 신고 의무? 신고하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청탁금지법의 8조 1항은 직무 관련성 없어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공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1회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회계년도 1년에 3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8조 1항이고 8조 2항은 직무 관련성은 있는데 대가성이 없다. 즉 뇌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성이 없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은 있으면 이론도 안 된다. 이게 바로 8조 1항과 8조 2항의 공무원에게 지금 금지 규정입니다. 그거를 8조 사항의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한 170여만 원 정도의 향수 등을 받았다. 그리고 디올백은 한 300만 원 된다. 그렇죠. 전혀 뭐 다투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8조 사항 타고 배우자 8조 1항의 규정에 1회 100만 원 다 넘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편 대통령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입니다. 네. 그러면 9조 1항 2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
뭐 대통령은 예외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럼 누구한테 신고하냐? 그러면 신고서라도 작성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적어도 신고했다는 정황이 없습니다. 그러면 22조 1항 2호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는 게 남편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 쟁점이 야. 아직 어떤 야. 국회의원의 입에서도 네. 그리고 어떤 기자의 입에서도 듣지 못했고 저를 쳐다보면 최근에 전현희 국회의원께서 네. 조금 언급하셨는데 조금 정확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요거 저도 살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네. 뭐 법조항이야 진짜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다 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맞는 얘기고요. 저는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과거 전례가 있어요. 전례가 뭐냐? 옛날에 그 올로비 사건 아시죠? 그렇죠. 네. 그 김태정 총장. 전 법무장관. 네. 네. 그때도 배우자들이 막 호피무늬 받고 막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특검했습니다. 청문회도 했고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도 김태정 총장의 배우자 뭐 그분들이 받았다는 건데 왜 줬을까요? 그 배우자가 뭐 대단하다고 줍니까? 그 남편의 권력을 보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김현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죠. 그분은 소통령이라고 불리면서 모든 이권들 받아 먹으면서 그때 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거 왜 줬을까요? 김현철 씨가 뭐 대단하다고? 아버지의 권력을 보고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뭐 멀리 가지 말고 곽상도 아들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지금 뇌물죄로 다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역으로 여쭙듯이 김태정 총장의 배우자, YS 대통령의 아들, 그죠?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뭐가 다릅니까? 도식이 비슷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이제 직계 가족이 없다 보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서적 의존 관계에서 이제 지갑 공동체로 묶였는데 거기 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말을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뇌물로 됩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한 4개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얘랑 김건희 윤석열의 관계성의 차이가 뭡니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배우자라 그러면은 훨씬 더 가깝죠. 아들이야 뭐 명절 때 보고 독립생계로 나가면 뭐 김현철 씨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독립생계고 이러면 좀 멀거든요. 근데 배우자는 동반자 아닙니까? 운명체 아닙니까? 같이 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받아먹고 하면은 이거는 청탁금지법만 보고 적용한다? 그 검사들 다 옷 벗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법률적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잘 들어 한번 다시 할까요? 네? 잘 들어. 아 이거 이제 정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으로 네. 볼 때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지. 근데 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더 봐주기를 하니까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 시간에 청탁금지법을 세세히 곱씹어보고 또 우리 또 기존에 있는 법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가지고 4조를 타고 4항을 타고 1항으로 넘어가면 실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일일이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좀 굉장히 슬퍼요. 이게 디올백 하나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올백이 심지어 그 누가에게 건네지는 영상이 나왔는데 그것 자체를 처벌하지 못해서 지금 뭐 권익이 무너졌죠. 검찰 무너졌죠. 그렇죠. 이제는 뭐 지금 수심위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는 문제입니까? 우리 억장 이게? 무너졌죠. 그러니까요. 진짜. 억장도 무너졌죠. 아니 잘 무너져요. 과거에 네. 과거에 처벌받았던 그 수많은 대통령 측근들의 처벌 사례에 비교를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런 얘기를 옥에서 많이 듣는다 그러면은 진짜 뚜껑 열리고 막 머리를 창살에 받을 것 같아 진짜 열받아서 왜 나만 그래? 현직 대통령은 봐주고 이게 그리고- 형평이 너무 안 맞는 거. 그럼 법으로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쳐보면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맞아요. 하는 네, 거지만 수사기관 다 하고 기존에 있죠. 있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참 요상한 게 아니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리는 것도 전 진짜 웃긴 일이고 아니 그 처음에 나와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그 결론에 대해서 검찰이었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종합으로 듣습니까?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PPT 때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 나와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최재형은 안 불렀잖아요. 그게 무슨 종합입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는 피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검찰도 약간 당황할 정도로 이 수심위가 따로 열린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이게 우픈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나만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지금 그 명품백 김건희 여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게 뭐 맞다 하면서 그 소유권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나라로 가져가서 그 가방을 어떻게 보관해요? 아니면 팔아요? 아니 근데 원래대로 하면 뇌물범죄나 이 알선수재의 범죄 혐의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는 범죄에 쓰인 물건이면 몰수나 이제 추징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게 원래 맞죠. 근데 그 원칙을 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죽어도 뇌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 감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대통령실 이거는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다 해서 국가 소유였다가 또 지금은 김건희 씨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니까 또 자기 소유를 인정하네. 이것도 또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김건희를 봐주는 거를 대전제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권익위에서 부패 업무에 20년 동안 전 인생을 바쳤던 그 충직한 공직자는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정원 대령님도 힘든 상황 보내고 있고 또 경찰에서는 백혜룡 경정님 그러고 있고 이 다 지금 국가기관에서 법과 양심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 정말 이거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그리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도 주목을 하나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위법 사항들이 여러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관저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될 준공 도명의 제출 없이 준공 처리가 됐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 이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이제 감사원 과정에서 해명했던 당사자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미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준공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을 세금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방식 변호사님?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계약, 시공, 감동, 준공 이게 심지어 노컷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사 전 과정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물론 네. 이 감사원에서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이 감사를 해달라고 시민감사를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게 오랜 기간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관저공사에서 무자격 업체들한테 우수수 하도급 주고 법 위반했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관리도 따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로 완전 해이했고요. 집무실 공사에서는 지금 과다 지급이 3억 2천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네. 기존에 국회에서 했던 이 어떤 준공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답변, 그 실제 실무자들 답변을 보면 경호처 차장은 올해 7월에 국회에서 처음 듣는다라고 그랬어요. 드레스룸과 사우나를 지적했는데 그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8월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불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가 중요 시설이라서 기밀이고 보안이라고 총무비서관도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드레스룸과 사우나. 그러니까 이게 구글맵으로 한겨레 쪽에선 다큐까지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와 노컷뉴스에서 보도에 굉장히 상세하게 오후 2시에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전 과정이 다 위법이라는 거는 제 상식선에서 일단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발주처가 행안부고요. 조달청도 관련 있고요. 다 묵묵부답이었다가 이제 와서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 관련됐다라는 걸 감사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맞아요. 네. 밝혀내지 못한 점 중에는 그리고 또 웃긴 게 여기 관련해가지고는 인수위 쪽에서 누구로부터 이 21g을 추천받았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했어요. 두 가지를 못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김건희 여사가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 의혹을 가졌는데 일단 김건희 여사 관련 있다는 걸 못 밝혀냈죠. 그리고 21g은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여기를 왜 들어가냐? 이 의혹인데 이 연결고리를 못 찾아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전 과정이 준법하지 않았고 네. 불법이었다. 이게 지금 2년 만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담당 비서관 했던 분이 이제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진술이 아마도 이제 뭐 문답 과정에서나 자료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인수위 TF에서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느냐는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참. 야 이거는 사실은 당시에 그런 사안의 중대성 쉽게 해서 대통령실에 공사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담당 비서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 아니 변호사님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법률적으로 상담도 하시고 뭐 어떻게 피의자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진술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형태의 진술 아닙니까? 커다란 벽이 있다는 거죠. 네.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저희가 네. 아는 그분 혹시 될까요? 김건벽일까요? 뭐 국민 건실한 벽. 여러분들께서는 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제일 분노하는 것은 여기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증축 내용이 담겨 있는 관저 도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 공사 관련 자료가요 경호처로 하여금 폐기가 됐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폐기가 게요.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장 최근에 그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은 기록을 남기는 게 항상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이에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기록을 네.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필수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도 의대 증원 문제 회의록 이거 자료 있다고 했다 폐기했다 그랬죠. 자료를 잘 폐기해요. 저 이런 공무원들 처음 봤어요. 근데요. 네. 경호처의 요구로 자료를 모두 폐기했답니다. 이것도 국가 보안 때문이라고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 비서관, 지금이 이제 대통령실에 없는 비서관인데요. 이 비서관이 아까 이제 우리 구교영 앵커께서 말씀 네. 주신 대로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추천했는지. 편합니다. 간편해요.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 되는가 봐요. 그럼 끝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저의 불찰이다. 하지만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어떤 대목에서 떠오르냐면 디올백 사고 터졌을 때 누가 깜빡했다 그랬죠? 유모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께서 이거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는 거야. 맞아. 깜빡도 잘해. 기억도 안 나. 야. 자료는 패소해. 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집단 건망증이네. 집단 건망증.